백악관의 바이든, 햄버거집에 전화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주문하고 I'd like to have a bacon cheeseburger. 배달이 되자 부통령과 함께 기뻐합니다. 백악관이 직접 트위터에 올린 이 영상, 바이든이 햄버거 가게에 전화한 이유 같은 제목으로 우리 언론도 꽤 다뤘습니다. 목적은 창업 실적 홍보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많다는 것이죠. 10.4 million people have applied to start a new business. That's more than any time in American history in a single period. 날짜에 주목해 보시죠. 트위터에 올린 날짜 올해 1월 19일, 바로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린 때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고 실제로 풍력 터빈 업체로부터 계약도 따냅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는 보관입니다. 최근엔 더 과감하게 명함도 하나 새로 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바이든과 윤 대통령 둘 다 똑같이 경제 행보에 나섰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국내 창업을, 다른 쪽은 외자 유치를 말했습니다. 한쪽은 다보스에 가지 않았고 다른 쪽은 갔습니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연초경제 네 번째 순서, 바이든은 햄버거를 주문했다, 다보스에 가지 않았다입니다. 바이든은 올 초 켄터키와 오하이오주 사이에 브렌트 스펜서 다리도 방문했습니다. 러스트벨트를 관통하는 다리, 60년 전에 건설됐습니다.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 몸살을 앓습니다. 현재 교통량은 설계 용량의 2배. 미국 운송연구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화물차 병목 현상이 심한 도로로 꼽았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져서 많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돈을 쓴다.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국가가 투자한다고 광고하러 간 겁니다. 바로 바이든이 만든 인프라 법안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다리 옆에 새 다리가 지어진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이 지역이 러스트벨트라는 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벨트가 트럼프를 선택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 수준이 저하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가 화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의류와 전자제품을 만들던 다수의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가 세계화입니다. 값싼 중국산 또는 한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임금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미국에선 설계만 하기로 하고 공장은 해외로 옮겨버렸습니다. 미국에선 이게 세계화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들은 안타깝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노력을 하세요. 노력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대학에 가라고요? 기술을 배우라고요? 최저시급 일자리라도 만족하고 다니라고요? 정직하게 산 대가가 그런 조롱이라면 나는 그런 세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민 혐오, 반세계화, 반지성주의가 정치 세계의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포퓰리스트들이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다수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습니다. 영국에선 브렉시트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극우 정당이 정권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계화를 되돌리고 중국 없는 세계를 꿈꾸고 아시아의 팔목을 비틀어서 반도체, 배터리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경제가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이가 작아져서 생기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입니다. 세계화는 미국에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내주는 대신 혁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 경제에서 혁신에 성공해 파이 자체는 커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잘못으로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도 여전히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금융 부문의 부가가치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혁신과 금융의 힘은 합쳐져서 시너지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실리콘밸리와 만나 혁신을 확산시켰습니다. 전 세계 검색과 쇼핑, 소셜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산업 대부분을 미국이 장악한 비결은 바로 세계화와 자유시장의 확대입니다. 이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계 100대 기업의 수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한 걸 보면 미국은 20년 전 50개 정도에서 2021년 현재 60개로 장악력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은 반대입니다. 40개에서 15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장 손해를 본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파이를 소수가 나눠 가진이 생긴 문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으론 플러스가 훨씬 많지만 번 것은 소수가 나눠 가졌고 다수는 골고루 잃었습니다. 게다가 돈 번 사람들은 그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급보다도 소득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일하지 않고 벌었습니다. 이 불평등이 수십 년간 지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백인 블루컬러 노동자가 보수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지지 그룹이 됐습니다. 티모시 롬바르도의 블루칼라 보수주의나 노벨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도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뒤처지기 싫으면 노력을 하라는 엘리트들의 태도가 정치적 저항을 불러왔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도 이 분노의 물결 속에서 재선을 치러야 합니다. 트럼프를 찍었던 화난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러스트벨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당신의 일자리를 중시합니다. 미국을 바닥으로부터 새롭게 건설한다는 내 계획은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Build back better from the bottom. 쇠락한 공업지대의 교량 신축 현장에 대통령이 직접 가는 이유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노벨상 탄 조셉 스티글리츠,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1대 99 문제라고 했습니다. 매튜 스튜어트는 부당 시대에서 9.9% 신귀족 특권 사회의 공모자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리브스는 20대 80의 사회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국 책으로만 말하면 이게 미국 얘기인 줄만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구해근의 특권 중산층.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 위기 이후 40여 년 동안 중산층이 소수 상위 중산층과 그 외 기타 계층으로 쪼개졌습니다. 구 교수는 일반 중간 계층 위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새로운 부유 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순위 상위 10% 정도를 바로 이 신상류 중산층 또는 특권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특권 중산층의 상징이라면 한국의 특권 중산층은 대기업이 다니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는 수출에서 창출되는데 그 대부분을 대기업이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같은 대기업인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 대기업의 평균 소득조차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최상위 재벌 기업의 소득의 60%도 되지 않습니다. 즉 수출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면 상위 10%의 길이 열린다. 아니라면 상위 10%와의 간격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낙수효과는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상징이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의 처지입니다. 지극히 불공정하고 착취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기업의 신규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점들이 결합해서 한국 노동시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후폭풍 가운데 하나는 청년이 일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청년이 일해야 혁신과 성장의 엔진이 되는데 이들이 좋은 직장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은 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전부입니다. 취업이 아니라 취업 준비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30살 미만 고용률입니다. OECD 하위권. 부디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지나치게 고학력인데다가 눈높이가 높아서 라고 지적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손쉬운 비판에 빠지면 구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출 대기업 정규직만 특권 중산층이라는 구 교수의 분석 말입니다. 구 교수만의 분석도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 보고서를 발표하러 한국에 온 OECD 경제통계국 빈센트 코엔 부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2%대일 정도로 안정돼 있고 고용률도 사상 최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30살 미만 그룹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구조를 말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만 돈을 잘 벌고 생산성도 높고 임금도 높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생산성이 낮고 임금도 낮고 두 그룹 사이의 격차는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일할 준비만 하는 겁니다. 낮은 청년 고용률은 경제 이중 구조 때문입니다. OECD 한국 담당자의 분석입니다. 네, 성장률 숫자 높이는데 수출만한 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수출 역량 확충하는 투자 유치 분명 도움됩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다보스에 가는 것도 분명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이익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고 자영업자들이 그렇고 빈곤선 아래로 추락한 고령층도 그렇습니다.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사실 최근 정부는 은행들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성과급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닌가, 퇴직금으로 수억씩 지급하는 행태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저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 때문에 이익을 보는 소수, 이 소수를 국민들이 보면 화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 불평등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은 특권 중산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 소수만 이익이고 나머지는 점점 추락하는 시스템 전체가 문제니 금융권만, 통신사만, 공기업만 팔목을 비튼다고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권 중산층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파이가 커진다고 해도 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유럽처럼 민주주의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보스에만 가서는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연초경제 마지막 순서에서 미국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면서 계층 갈등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유는 이 경제 모순 해소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